죄송합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본인인 제가 왜 한국에 사과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름 아닌 600년 된 보물 때문인데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입니다. 올해 나이 30이고 교토의 작은 공구상에서 일하고 있죠. 대학에서는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집안의 압박에 결국 꿈을 접었습니다. 취직을 위해 이저곳저곳 발품을 팔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만수 사장님의 공구상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사장님은 다른 일본인들과 달랐죠. 하얀 머리에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 반짝이는 7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저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는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수 사장님은 30년 넘게 교토에서 공구상을 운영해 오셨어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예술과 역사의 조예가 깊은 진정한 지식인이셨죠. 처음에는 그저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골동품점이나 미술관을 함께 다니며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 사장님을 보면서 가끔 제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죠. 돌아가신 후 그분의 오래된 트렁크에서 한국과 관련된 물건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 그것들을 보며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사장님께 털어놓았죠. 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게 일을 배우며 3년이 흘렀고 어느덧 사장님은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활기차던 사장님이 최근 들어 자주 고향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마음 한편이 아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미사키, 이번 주말 시간 있나? 고즈미 거리에 새로 생긴 골동품 가게에 가보자고. 그날은 평소보다 사장님의 눈빛이 더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들떠 보이셨죠. 당연히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교토의 오래된 골동품 거리로 향했어요. 사장님은 걸음이 느리셨지만 그날만큼은 젊은이처럼 활기차게 걸으셨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장님은 매우 익숙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죠. 저는 사장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일본의 시대 목판화와 도자기들을 구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고 나오려는 찰나 사장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먼지 쌓인 선반 위 오래된 두루마리가 사장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가게 주인은 오래된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작은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니 오히려 가족을 만난 것처럼 깊은 감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바라봤죠. 산과 구름 그리고 복숭아꽃이 가득한 풍경화였어요. 동양화였지만 무엇인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게 주인은 에도 시대 일본 화가가 그린 중국 풍경화라고 설명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이건 중국 그림이 아니에요. 조선의 그림입니다. 주인이 의아해하자 사장님은 말을 이으셨죠. 몽유도원도의 모사본이군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왜인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을 보는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그런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림이 사장님에게 특별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얼마죠? 사장님이 가게 주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격을 들은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주저없이 지갑을 꺼내셨어요. 놀라운 금액이었지만 사장님에게는 이 그림의 가치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림을 조심스럽게 포장받아 들고 나오는 사장님의 표정은 마치 보물을 찾은 사람 같았어요. 가게를 나와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분히 앉아 차를 주문한 후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사장님, 몽유도원도가 뭐죠? 이게 그렇게 특별한 그림인가요? 사장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미사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우리 한국인의 정신과 혼이 담긴 보물이야. 사장님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그림은 1447년 조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향을 화가 안견에게 그리게 한 작품이야. 원본은 지금 일본 델리대학교에 있어. 물론 지금 우리가 본 건 모사본이지만 원본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담고 있더구나. 차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 포장된 그림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그림을 다시 꺼내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모사본이야. 아마 메이지 시대에 그려진 것 같아. 원본을 직접 봤던 화가가 그린 게 아닐까 싶어. 저는 그림에 담긴 풍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묘한 산과 바위, 운무에 쌓인 계곡,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보이는 작은 마을과 배까지. 어딘가 현실 같지 않은 꿈속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야. 이상향을 향한 인간의 영원한 동경을 담고 있지. 그리고 한국 미술사에서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원본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된 거죠? 이 질문에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어. 아마 임진왜란 때 약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 지금은 델리대학교 도서관에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그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래된 꿈을 담은 그림, 조선의 왕자가 꾸었던 꿈,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국의 보물. 왜 이 이야기가 저를 이렇게 사로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몽유도 원도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그 아름다움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오늘 본 모사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왼쪽에 어둡고 험준한 산에서 시작해 오른쪽에 밝고 평화로운 도원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성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림 위에는 한자로 쓰인 글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장님이 말씀하신 찬문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림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몽유도 원도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꿈과 현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탐구한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어제 구입한 그림을 조심스럽게 벽에 걸어 두신 모습이었습니다. 미사키, 어제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구나. 오늘은 몽유도 원도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줄게.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사장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곧 알게 될 것 같은 설렘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사장님은 차를 끓이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차라고 하셨죠. 은은한 향기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몽유도 원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한국 미술사의 정점이자 동양화의 걸작이지. 사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1447년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꿈에서 도원을 방문한 경험을 했어. 도원은 이상향, 무릉도원을 말하는 거지. 그는 꿈에서 깨고 난 뒤 당시 최고의 화가 안견을 불러 그 꿈의 풍경을 그리게 했어. 사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놀랍게도 안견은 그 복잡하고 섬세한 그림을 단 3일 만에 완성했다는 거야. 상상해봐. 20M가 넘는 두루마리에 무수히 많은 산과 계곡, 구름과 나무를 그렸는데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저는 어제 본 인터넷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복잡한 그림을 3일 만에 그렸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원본에는 안평대군의 제서와 발문, 그리고 당시 문인 20여 명이 쓴 찬문이 함께 있어요. 그들 중에는 박영과 성산문 같은 사육신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장님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어요. 사육신이요? 그게 뭔가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할 때 목숨을 바쳐 반대한 6명의 충신을 말해. 이들 중 일부가 몽유도 원도에 글을 남겼다는 건 의미가 깊지. 사장님은 벽에 걸린 모사본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그림의 독특한 점은 구성 방식이야. 일반적인 동양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는데 몽유도 원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어. 이는 꿈의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해. 저는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왼쪽에는 어둡고 가파른 산이, 오른쪽에는 밝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시점도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은 정면에서 본 모습, 중간은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 오른쪽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부관법을 사용했지요. 이렇게 다양한 시점을 한 그림에 담은 건 서양 미술보다 수백 년 앞선 혁신적인 기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림 속에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안평대군의 꿈에는 분명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림에는 그려지지 않았지. 이는 무릉도원이 권력과 명예 다툼이 없는 이상향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거야.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빈 배는 무언가 의미하나요? 사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으셨습니다. 그 배는 누군가 다녀갔다는 흔적이야. 이상향에 잠시 머물다 다시 현실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이것이 꿈과 현실의 경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 저는 사장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뛰어난 기술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그럼 안평대군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 질문에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 그림이 그려진 지 6년 후인 1453년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과정에서 희생되었지. 개경정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야.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림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향을 꿈꾸던 왕자가 현실에서 비극을 맞이했다는 아이러니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몽유도원도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야. 한국의 역사와 비극,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영원한 동경이 담긴 작품이야. 그래서 내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지. 사장님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 그림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문화유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그 안에는 한 민족의 혼과 역사가 담겨 있어. 몽유도원도가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건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픔이야.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몽유도원도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상향을 꿈꾸던 왕자, 그 꿈을 단 3일 만에 그림으로 옮긴 천재 화가, 그리고 그 작품이 겪은 비극적인 운명까지. 마치 오래된 소설을 읽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몽유도원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터넷에서 원본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모사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왼쪽에 어둡고 험준한 산, 오른쪽에 밝고 평화로운 도원까지. 마치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을 보다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갑작스러운 풍경 속에 있었습니다. 푸른 안개가 감싼 기묘한 형태의 산과 계곡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평온함이 가득했죠. 좁고 가파른 길을 걸었어요. 폭포 소리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수채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길은 밝아졌고 어느새 핑크빛 복숭아꽃이 만발한 언덕에 도착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그 광경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언덕을 넘어가자 탁 트인 평화로운 마을이 보였어요. 대나무 숲과 초가집 그리고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울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매어 있었죠. 이곳이 바로 도원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한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수염이 가슴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어요. 노인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반갑소, 젊은이. 도원에 온 것을 환영하오. 놀랍게도 저는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원인가요? 제가 묻자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이곳은 욕심과 다툼, 슬픔이 없는 곳이오. 당신은 특별한 인연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소. 노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얼굴에도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작은 정자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노인은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존재하지만 또한 존재하지 않죠. 이곳은 마음속에 있는 곳이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도 꿈이지만 꿈이라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요.
노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나요? 제 질문에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을 부른 게 아니요. 당신 스스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요. 그림을 통해 말이요. 순간 사장님이 보여주신 몽유도 원도가 떠올랐습니다. 몽유도 원도요? 제가 물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물감과 종이가 아니요. 영혼의 창이자 시간을 넘나드는 다리이요. 안평대군이 본 도원과 안견이 그린 도원,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는 도원은 모두 하나요. 노인과 함께 도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듯 했습니다. 평화와 자유,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가야 하오. 왜요?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도원을 떠나 현실로 돌아가야 하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하지만 도원의 기억은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커지는 소리에 도원의 풍경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해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 같은 꿈이었어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교토의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도원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복숭아꽃 핑크빛, 맑은 개울물 소리,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까지 기억났죠.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눈물로 흘러내렸을 뿐입니다. 꿈이 주는 위로와 동시에 현실로 돌아온 상실감이 공존했어요.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도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몽유도 원도는 인간의 영원한 동경을 담은 작품이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됐습니다. 이상향에 대한 꿈, 그리고 그 꿈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슬픔까지. 아침을 먹으며 계속해서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임 사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쩌면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사장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어제 구입한 몽유도 원도 모사본을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인사하자 사장님이 돌아보셨어요. 미사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셨던 것처럼요. 어떤 꿈이었니?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본 도원의 풍경, 한복 입은 노인과의 대화, 그리고 깨어난 후 느꼈던 감정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사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몽유도 원도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안평대군도 그랬을 거야.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그림으로 남겼던 거지.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사장님도 혹시 비슷한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있지. 하지만 내 꿈은 조금 달랐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단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말이야. 사장님의 표정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미사키, 넌 어젯밤 꿈에서 울었다고 했지?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천천히 일어나 차 주전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마셨던 차야. 사장님은 차를 따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어. 스승이 보고 물었지.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제자는 아니라고 대답했어. 슬픈 꿈을 꾸었느냐? 다시 아니라고 대답했지. 스승이 다시 물었어. 그럼 달콤한 꿈을 꾸었느냐? 제자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자 스승이 물었지.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가 대답했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안평대군의 마음도 이러했을 거야. 꿈속에서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지만 깨고 나니 그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 그래서 적어도 그림으로 남겨 그 꿈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거야. 사장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도 꿈에서 깨어난 후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완벽한 행복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그것이 바로 몽유도원도가 담고 있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안평대군의 이야기가 더 슬픈 이유는 그가 꿈속 이상향은 물론 현실에서의 삶마저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몽유도원도가 그려진 후 6년 뒤 안평대군은 개경정난으로 희생당했어. 그가 짓고 아끼던 무게정사도 모두 허물어졌지. 역설적이게도 그의 꿈은 그림 속에서만 영원히 살아남게 된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부인이 들어오셨어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분으로 가끔 가게에 공구를 사러 오시곤 했습니다. 미사키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노부인께서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과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니?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니에요, 노부인. 그냥 그림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몽유도원도 모사본을 가리켰어요. 이 그림이 어제 사장님이 골동품 가게에서 사오신 겁니다. 노부인은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아, 한국 그림인가? 참 독특하구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몽유도원도의 모사본입니다. 노부인은 그림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미사키 군도 한국 그림에 관심이 있구나. 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동양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그림 하나를 봐줄 수 있을까? 남편이 남긴 건데 오래전부터 궁금했거든. 저와 사장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봐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고맙구나.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 노부인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 있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노부인이 물으셨어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 사장님과 저는 다시 몽유도원도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이야기하다 보니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될 줄이야.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연이 운명을 만드는 법이지.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댁에 가게 될 일을 생각하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왠지 중요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약속대로 노부인 댁을 방문했습니다. 교토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은 전통적인 일본 가옥이었어요. 나무와 종이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다도를 위한 다담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부인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다과가 준비된 거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남편이 남긴 유품 중 하나예요.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지만 몇 년 전부터 마음에 걸려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은 군인이셨나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젊었을 때 군인이었어요. 한국에서 복무했지요. 사장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옆방으로 가셨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거예요. 남편이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에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오래된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펼쳐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와 사장님은 천천히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자 사장님의 숨이 멈추는 듯 했어요. 펼쳐진 그림을 본 순간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는 몽유도원도의 일부를 모사한 듯 보였지만 원본에는 없는 세부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하단에는 작은 인물 몇몇이 그려져 있었는데 원본 몽유도 원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부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혹시 귀한 그림인가요? 저는 사장님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무엇인가요? 사장님은 천천히 숨을 고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분명 몽유도 원도의 일부를 모사한 것 같지만 원본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치 원본 제작 과정에서의 초판본이나 관련 작품처럼 보입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그림은 어떤 가치를 지닌 걸까요? 사실 남편에게 어떻게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고민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은 분명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질문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이 그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남편은 그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쟁 중에 한국에서 가져왔다고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할머니가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남편은 꼭 이 그림을 고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귀중한 그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전문가의 감정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의 정확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장님은 한국에서 미술사를 연구하는 지인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교수라는 분인데 다음 주 일본 학회 참석차 오실 예정이에요. 연락해 볼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몽유도 원도의 모사본이지만 몇몇 차이점이 분명했어요. 특히 그림 속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원본 몽유도 원도에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인물이 있어. 아마 원본 제작 과정에서의 초판본이거나 안견의 다른 작품일 가능성도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장님과 저는 그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미사키, 오늘 본 그림은 정말 귀중한 발견일 수도 있어. 몽유도 원도 연구의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그림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노부인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겠지. 일주일 후 한국에서 온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노부인 댁에서 다시 모여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박 교수는 그림을 자세히 관찰한 후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발견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모사본으로 보이지만 원본을 직접 본 화가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림 속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본 제작 과정이나 안평대군의 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노부인은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가치가 있나요? 금전적 가치도 궁금하고 학술적 가치는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술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금전적 가치도 상당하겠지만 한국 미술사 연구에 있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일본에 왔을까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반출되었거나 일제강점기 수집가를 통해 들어왔을 수도 있지요. 정확한 경로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노부인은 결단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한국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고귀한 결정이에요. 그럼 한국국립중앙박물관 기증 절차를 알아볼게요.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이 그림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쁩니다.
박 교수는 노부인의 손을 잡고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부인님의 결정은 양국 간 문화교류와 역사 화해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부인님의 결정은 단순한 반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걸음이었죠. 한편 델리대학교에 있는 원본 몽유도 원도가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몽유도 원도와 문화재 반환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어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문화유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장님, 어젯밤 많은 고민을 했어요. SNS를 통해 몽유도 원도와 같은 약탈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모이면 언젠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문화재 귀향 프로젝트라는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몽유도 원도에 대한 정보와 역사적 가치를 소개했고 반환의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정성껏 게시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친구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약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올린 몽유도 원도에 관한 글이 갑자기 화제가 된 거예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알았다.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달렸어요.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과거 일을 들추지 말자, 법적으로 일본의 소유다 등의 의견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본의 한 문화 웹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몽유도 원도와 문화재 반환 활동에 관심을 가진 것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문화재는 그것을 만든 민족과 나라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몽유도 원도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공개된 후 제 SNS 팔로워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문화재 반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청년들과도 연결되었어요. 사장님은 제 활동을 묵묵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가끔 한국 역사책을 빌려주시거나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주셨죠. 언제나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미사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아 보여도 큰 의미가 있어. 역사의 변화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시작되는 법이니까. 사장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도 한국으로 돌아간 후 이메일로 연락을 주며 활동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부인의 그림 기증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사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죠, 사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다음 달에 은퇴하려고 해. 3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야. 이 가게를 네가 이어받을 생각이 있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라면 잘할 것 같아. 내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 너무 뜻밖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사장님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다음 주 토요일은 시간 비워두렴. 은퇴 기념 작은 모임을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공구상을 이어받는다는 건 제 인생의 큰 변화였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며 포기했던 가업을 이번엔 다른 형태로 이어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가 마음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처럼 가게를 운영하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공구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한쪽에 작은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 한국과 일본의 예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었어요. 은퇴식 전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림 실력을 살려 몽유도 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안견의 산수화 기법을 바탕으로 재해석을 더했어요. 특히 그림 속에는 사장님과 저, 노부인, 그리고 다양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도원을 거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상향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제 생각을 표현한 거였죠. 은퇴식 당일 작은 레스토랑에는 오랜 단골 손님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노부인도 오셨고 박 교수님도 한국에서 특별히 날아오셨습니다. 사장님은 30년 가게 운영의 소회를 이야기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후계자로 소개하셨습니다. 미사키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이제는 내 딸과 같은 존재이지. 가게의 미래를 그에게 맡기게 되어 기쁘다. 사장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준비한 그림을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몽유도 원도입니다. 사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사장님은 그림을 보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미사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고맙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한쪽 공간을 작은 갤러리로 만들어 한국과 일본 예술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도원 갤러리라는 이름으로요.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고 사장님은 기쁜 표정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노부인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제 그림이 다음 달 한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에 전시된다고 하네요. 박 교수님도 덧붙이셨습니다. 잃어버린 도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에요. 이번 기증이 큰 역할을 했답니다. 박 교수님은 미사키의 SNS 활동도 언급하셨습니다. SNS 캠페인도 큰 힘이 되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문화재 반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장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사장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이건 내 고향집 열쇠야.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내 집에서 지내렴. 그리고 진짜 몽유도 원도에도 꼭 보러 가보렴. 사장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언젠가 몽유도 원도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사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도원 갤러리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한일 문화교류 이벤트를 열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노부인의 그림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SNS 캠페인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문화재 반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몇몇 문화재는 실제로 한국으로 반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본 몽유도 원도는 여전히 델리 대학교에 있지만 언젠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벽에 걸린 몽유도 원도 모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필연이었던 것 같아. 마치 꿈속에서 만났던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림은 단순한 물감과 종이가 아닌 영혼의 창이자 시간을 넘나드는 다리였던 거죠. 저는 이제 그 다리를 건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원을 찾아 떠났던 안평대군의 꿈처럼 저도 제 다름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경험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교토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도원을 꿈꾸며 저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을 향해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